안녕하세요. 남관사관학원입니다. 오늘은 고양 임신 마지막 부분을 알려드릴 거예요. 임신성 질환과 감염, 다태임신, 그리고 양수의 과다, 과소증 관련하여 알려드릴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임신 관련 질환은 여러분 앞전에 이미 배우셨어요. 임신과 관련한 신체의 생리적 변화에 대한 내용에서 이미 배우셨어요. 임신 오조증이라고 하면 쉽게 입덧이라고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심한 입덧을 말하고 신체 수분 및 영양 상태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왜냐하면 입덧이 심해서 수분이라든지 영양 상태의 부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 깊게 살펴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간호중재를 살펴보시면 소량씩 자주 먹어야 입덧을 조금은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루 6회 정도 유동식을 주라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는 얘기고요. 구강이 건조하면 구토 자국이 심하게 되므로 구강위생을 잘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도 시험에 좀 나올 수 있지만 하루 6회 정도로 소량씩 자주는 꼭 외워두시고요. 중증 임신 오조증으로 인부의 체중이 임신 전보다 5% 이상 감소하다면 입원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이전에 알려드렸던 내용이었지만 추가적으로 건조한 탄수화물이 좋다라고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건조한 탄수화물, 여러분 시험에 뭐가 나오냐 하면 비스킷이라든지 이런 종류들 있죠. 그래서 요런 걸 먹게 해주면 좋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복에 움직이면 오심구토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빈속에는 운동하지 않도록 잘 교육해 주셔야 해요. 임신성 당뇨는 뭐냐? 임신에 기인한 당 불내성, 당뇨 전 단계로 공복시 혈당이 110에서 120g 정도 될 때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럼 당뇨가 모성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좀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당뇨가 태아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도 나오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면 칸디다성 질염, 추후에 배울 내용이지만 잘 기억해 두세요. 질내 글리코겐이 상승하게 되면 이 질환이 잘 생겨요. 임신하게 되면 질내 글리코겐이 상승하거든요. 질내 글리코겐이 상승하면서 저런 감염이 일어날 수 있으면서 비뇨기계 감염도 같이 증가할 수 있어요. 케톤산증, 당뇨가 생기게 되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남은 찌꺼기가 케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케톤산증이 생길 수 있어요. 케톤은 산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케톤산증으로 간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불량한 혈당 조절로 사산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고요. 출산 후 30, 60분 사이에 저혈당 신생아가 생길 수 있어요. 이거는 조금 이따 당뇨 태아 신생아 설명드리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뇨가 태아 신생아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당뇨는 양수과다를 초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양수과다로 인한 제대 탈출 위험이 증가하고요. 거대한 출생으로 난산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으냐? 모성의 혈당이 상승하게 되면 태아에게도, 그쵸? 이 태반을 통해서 애에게도 영양이 공급될 거 아니에요. 그럼 태아의 혈당도 높게 됩니다. 태아 혈당도 높아지기 때문에 영양 상태가 좋아서 거대아가 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난산 위험성이 증가하는 거고요. 당뇨 환자의 증상 중에 다뇨가 있었잖아요. 역시나 태아도 이 자궁 안에서 소변을 많이 보게 됩니다. 소변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오는 게 양수과다증이에요. 이것도 같이 이렇게 생리적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수가 과다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자궁 상태가 커지겠잖아요. 일반 자궁보다 커진 상황에 양수가 파막이 되면서 나갈 때 제대가 같이 휩쓸려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대 탈출 위험성도 증가한다는 거, 이런 것도 시험에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태아가 고혈당 상태가 빠지면 계면활성제 합성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폐성숙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호흡장애 증후군이 생길 수 있겠죠. 이런 건 시험에 나온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설명드리고, 치료를 위해서는 인슐린 요법이 필요합니다. 모성에서 인슐린을 사용해야 돼요. 이것도 시험에 좀 나올 수 있어요. 임산부는 경구용 혈당 강화제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오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고염 임신 혈액학적 문제에는 빈혈이 여러분 시험에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보시면, 첫 번째는 철분 결핍성 빈혈이에요. 철분의 부족으로 기인한 빈혈이고 전체 임신의 약 4분의 1 정도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임산부의 빈혈의 종류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고, 이거 꼭 외우더라고 이전에도 한번 알려드렸었잖아요. 헤모글로빈은 11g/dL 이하일 때, 그리고 헤마토크릿은 35% 이하일 때 임산부에서는 빈혈이라고 합니다. 정상 수치보다 낮은 수치예요. 둘 다. 정상 성인에서는 이것보다 좀 높은 수치가 빈혈의 수치가 되지만, 임산부에서는 혈장이 훨씬 더 많이 적혈구보다 상승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혈장이 올라가서 생리적 빈혈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가 정상인보다 좀 낮다는 거죠. 이 정도로 떨어졌을 때 빈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임산부에서는. 요건 시험에 잘 안 나와요. 혈장의 철분 수치가 이 정도 됐을 때 빈혈이라고 본다고 합니다. 철분결핍성 빈혈. 그럼 이 철분결핍성 빈혈이 모성태아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모성에게는 조산이라든지 주산기 사망, 피로, 이식증은 여러분 시험에 좀 나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 뭔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흙 같은 음식 같지 않은 음식, 이상한 음식을 먹는 걸 이식증이라고 합니다. 그냥 이런 이름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산기라는 것도 기간을 여러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임신 28주부터 그 다음 일주일을 얘기합니다. 출생 후 일주일을 주산기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기준도 알고 계셔야 여러분 주산기 사망률이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 여기서 다시 한번 좀 상기시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아 신생아에는 저체중 출생아를 낳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헤모글로빈이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충분한 산소를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위험성이 있을 것 같고 신체 발달도 저하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겠죠. 간헐적 중재는 별거 없죠. 철분을 보충해주면 돼요. 그리고 임신 확인 후 하루 30ml 이런 건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30mg 정도의 저용량 철분을 일상적으로 보충. 비타민 C와 함께 복용하면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시험에 나와서 여러분 시험에 오렌지 주스랑 함께 먹으면 좋다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 좀 알아두세요. 시험 문제로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전 시험 문제에서는 7개월 이후에 철분 섭취량을 늘려라라고 나와요. 왜냐하면 7개월 이후에 태아가 출생 후 사용할 철분을 저장한다고 하거든요. 저장할 철분을 충분히 공급해주라는 의미로 이 7개월이라고 얘기하는데 요즘 책들은 보통 임신 초기 때부터 그냥 복용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시험에 다 답으로 나왔던 적이 있어요. 7개월이 무조건 틀렸다, 임신 초기가 무조건 맞다 보다는 둘 다 답이 될 수 있다고 접근하시는 게 맞아요. 여러분 시험에 둘 다 답으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문들 잘 살피면서 답이 없다면 둘 다 답이 될 수 있다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겸상적혈구성 빈혈은 여러분 시험에 한 번 정도 나왔었어요. 상염색체 열성유전 질환으로 적혈구가 남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적혈구가 생성되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타원형이다 보니까 좁은 모세혈관을 통과하기 용이했었는데 이렇게 남 모양으로 길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얇은 모세혈관을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혈관이 막힌다는 등 이게 또 정상적인 적혈구에 비해서 파괴도 굉장히 잘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기인해서 빈혈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증의 빈혈이 생길 수 있고 그걸 교정하기 위해서 수혈 같은 것도 시행할 수 있다라고 나오긴 하는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이 남 모양이 나왔던 것 같으니까 남 모양만 기억하시고 겸상적혈구성 빈혈을 여러분이 좀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겸이 낫이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 모양 적혈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감염에 대해서는 여러분 시험에 풍지는 엄청 잘 나온다고 알려드렸었어요. 비말 또는 지초적인 접촉을 통해서 전파되는 호흡기 질환이라는 거 알고 계실 거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임신 3개월 이내에 풍진에 감염되면 태아에게 선천성 기형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질환이라든지 청각장애, 백내장 시험에 잘 나왔던 거기 때문에 좀 기억해 두시고 유산이나 사산 초래할 수 있고요. 지능장애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신 초기 풍진 노출을 굉장히 주의해야 하고요. 임신 준비 중이라면 1개월 전에 예방접종을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1개월 안에 예방접종 했다면 그 한 달간은 피임이라든지 이런 걸로 임신을 예방해야 합니다. 왜? 이와 같은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으니까요. 단순 퍼진 바이러스는 여러분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아요. 이게 근데 헤르페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헤르페스는 단순 퍼진이 있고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대상 퍼진이죠. 대상 퍼진은 여러분 아마 성인에서 알려주실 거예요. 거기서 또 배우시면 되니까 우선은 여기서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단순 퍼진, 대상 퍼진. 대상 퍼진은 수두가 잠복하고 있다가 발병한다 정도만 알고 계시고요. 성인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 퍼진은 제1형과 제2형으로 나눕니다. 1형은 입 주변에 생기는 거고요. 제2형은 성기 주변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피곤할 때마다 입술 주변으로 수포가 생겼다가 굉장히 간지럽고 막 그러다가 터지면서 굉장히 따가운 거 있죠? 네, 그 따가운 증상을 남기는 게 1형 단순 퍼진이에요. 보통 일주일 정도 있다가 다 회복되잖아요. 여러분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면역 기능이 떨어졌을 때 발병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제2형은 성기에 생기는 거고요. 키스, 질, 구강, 항문을 통한 성 접촉이나
병변이 있는 피부나 점막에 직접 접촉으로 전파를 합니다. 이 질병의 영향으로는 자연유산, 출생시 기형이라든지 자궁 내 성장지연, 조산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고, 치료제로는 아사이클로비르라는 약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조비락스를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항바이러스제예요. 그래서 대상포진에도 이 약품이 같이 쓰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수직 감염 관련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질병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B형 간염 바이러스, HIV, 에이즈입니다. 매독 풍진, 요까지 좀 시험에 나왔었고요. 헤르페스도 수직 감염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가장 잘 나왔던 수직 감염은 B형 간염 바이러스, HIV, 매독이죠. 그래서 세 가지는 필수로 꼭 알아두세요. 다태 임신은 쌍둥이 이상을 임신한 걸 이야기합니다. 정의, 다태 임신은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것. 일란성, 이란성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일란성은 하나의 수정란이 두 개의 배아 형태로 분할되면서 성숙되기 때문에 유전자까지 똑같아요. 그죠? 유전자 검사를 해도 이 둘은 일치합니다. 이란성은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일란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슷한 외모를 가지고, 이란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다른 외모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태아의 발달을 살펴보면 태반에서 둘이 나눠 먹기 때문에 영양 공급이 부적절해요. 그러다 보니까 느린 속도로 성장하겠죠. 그래서 쌍태아에서는 2.5kg 이하 출생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조산 확률도 높고요. 왜? 자궁 크기가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한 명일 때보다. 그러다 보니까 자궁 수축이 조금 빨리 와서 조산할 확률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단태 임신에 비해서 내과, 산과 합병증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합병증으로 인해서 모체 이완율이라든지 신생아 주산기 이완율 및 사망률이 높죠. 아무래도 무게도 적고 성장 속도도 느리다 보니까 아기의 성존율도 좀 떨어질 수 있어요. 다태아들이 소변을 많이 보면 당연히 양수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양수 과다 정도 발생할 확률이 올라가고, 그러면 다태 임신의 문제점이 어떤 게 있냐? 모체측을 먼저 살펴보면 하나가 아니라 둘 이상이기 때문에 혈액량이 더 증가하겠죠. 한 명보다. 그래서 심맥관계에 부담이 올라가고, 태아가 둘 이상이다 보니까 철분 요구량도 올라가고, 자궁도 굉장히 커진다고 아까 알려드렸잖아요. 한 명일 때보다. 그러니까 자궁 증대로 인해서 인접장기를 누르거나 골반 혈관계를 압박해서 정맥 환류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태반이 크다 보니까 전치 태반, 자궁 경부 앞에 태반이 착상해 있을 확률도 올라가고, 조기 박리 가능성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자간전증 빈도와 자궁 기능 부전 위험성도 올라갑니다. 엄청나게 자궁이 많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자궁의 수축이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자궁 기능 부전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아무래도 심맥관계 부담, 혈압이 상승할 수 있으니까 자간전증 가능성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다태 임신은 굉장히 고위험에 들어가는 임신 형태예요. 태아 측에서는 태아와 태반의 무게가 줄어들죠. 왜냐하면 둘이다 보니까 나눠 갔잖아요. 그래서 선천성 기형 확률도 올라갈 수 있고 조산 가능성도 상승할 수 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산정관리를 할 거냐? 아무래도 위험하다 보니까 임신 중기부터 2주에 1회 산정관리를 받습니다. 원래 정상인분은 7개월까지는 한 달에 한 번이잖아요.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8개월, 9개월까지 2주에 한 번. 그리고 막달은 1주 한 번이잖아요. 근데 다태 임신은 2주에 한 번이에요. 시험에 나왔던 적은 있지만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요거는 자주 출제됩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식이 및 체중 조절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상인부 요구량에 300kcal를 더 먹습니다. 정상인부가 350에서 450, 책마다 조금씩 달라요. 500kcal까지도 먹으라고 하는 책도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 플러스 300을 더 먹으란 얘기예요. 한 명이 더 있으니까. 그리고 체중의 경우 단태아보다 50에서 60% 정도 더 증가시키라는 거죠. 단태아의 경우 보통 9에서 11kg가 증가합니다. 11kg. 그래서 그거에 50에서 60%에서 16에서 한 20kg 정도 체중을 증가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고요. 당연히 태아의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 단백질 섭취를 증가시켜야 되겠고, 철분, 비타민 제제 복용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분만은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만 초기에 좌측위를 누워 태반의 관류를 증가시키고 응급수혈에 대비해서 혈액을 준비시켜야 되고요. 과다출혈 위험성이 당연히 있으므로 마지막 아기 분만 직후에 자궁 수축제를 정맥으로 투여해서 수축이 굉장히 잘 되도록 유도해 줘야 돼요. 그래야 추후에 과다출혈이 잘 안 일어나겠죠. 자궁이 제대로 수축해서 줄어들지 않으면
혈관이 수축하지 않기 때문에 출혈량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출산 이후에 이 부위를 자꾸 마사지 해주거나 만져보셔야 돼요. 물렁물렁하다 그러면 지금 수축이 제대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자궁 마사지나 자궁 수축제를 투여해서 여기를 단단하게 자궁 수축이 잘 돼서 단단하도록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출혈이 줄어듭니다. 과다한 자궁 증대로 산후출혈 위험 높기 때문에 산후 자궁 높이를 자궁 저부 높이를 확인하고 회음 패드 점검 등이 필요하다. 회음 패드에 출혈량이 얼마나 있는지를 자주 살펴보란 이야기예요. 대부분의 이야기가 자궁 수축 이야기입니다. 자궁 수축이 제대로 안 되면 출혈이 된다. 이렇게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양수 이상, 정상 양수량은 임신 말기에 1000cc가 돼요. 그래서 보통은 800에서 1200까지를 정상으로 보고 양수 과다증의 기준은 2000cc 이상입니다. 양수 과소증의 기준은 500cc 미만이에요. 뭐랑 비슷하죠? 네, 여러분 소변을 잘 생각해 보시면 2000cc 이상의 소변이 보게 되면 다뇨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500cc 이하를 뭐라고 부르느냐? 핍뇨라고 부릅니다. 이런 기준이랑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건 500이잖아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쉽게 두 개를 다 외울 수 있어요. 양수과다증의 원인은 태아가 삼키고 흡수하는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 양수를 먹고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양수량이 많을 수 있는 거고요. 아까 앞전에 알려드렸죠. 인부의 당뇨, 자가전증 등에도 양수과다증이 있을 수 있어요. 양수가 과다하게 되면 여러 가지 태아에게 영향을 끼쳐서 유산이라든지 조산이 발생하고 비정상적인 태위와 조기 파수 및 제대 탈출 가능성이 올라가요. 양수량이 많기 때문에 양수가 파막되면서 나가면서 쓸려 나간다고 알려드렸잖아요. 제대가 그래서 제대 탈출 가능성이 올라간다. 양이 적당해야 태아가 머리가 두정이가 아래로 딱 자리 잡았을 때 아기가 움직일 일이 없는데 양수가 너무 많다 보면 고정되지 않고 자꾸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세가 비정상적일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너무 많이 자궁이 늘어나다 보니까 산후출혈 가능성이 있겠죠. 다태아랑 비슷한 생리적 기전이죠. 양수과소증은 어떠냐? 태아의 소변 형성에 장애가 있을 때 소변을 놓지 않기 때문에 양수가 적어지는 거죠. 비뇨기의 문제도 같은 맥락이고요. 임신 주수에 비해서 자궁 크기가 당연히 작아요. 그래서 태아를 복벽에서 쉽게 촉진이 가능하겠죠. 제대 압박의 위험이 있어요. 자궁에 태반이 있고 탯줄이 이렇게 좀 늘어지면서 이 양막 안에 있는 태아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물이 적다 보면 쉽게 눌릴 수 있어요. 여기 제대가. 그러면 제대 압박을 받게 되면 산소나 영양분이 제대로 태아에게 전달되지 않겠죠. 네,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생리식염수 등 양막 내로 주입해서 좀 완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도 당연히 등장액을 넣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등장액인 생리식염수를 넣어주는 거예요. 양수 과소 시 초래되는 태아 저산소증 아까 설명드렸죠. 제대 압박이 되면 태아에게 제대로 산소가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성장 지연이라든지 태변 흡인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서 제왕절개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양수 과다나 양수 과소증은 여러분 시험에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강조드리는 부분 위주로만 좀 알고 계시고 어려우시다면 굳이 암기하시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은 끝이 났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분만과 관련한 내용을 전달 드릴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